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오른 지 245일 만인데요. 선거법에 비해서 비교적 순조롭게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전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내년 4월 총선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2019년 마지막 날의 정치 와호장룡,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하루 남겨두고 어제 오후 6시 반에 본회의가 시작됐고요. 30분이 채 안 돼서 공수처법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선거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됐는데 먼저 공수처법 통과된 본회의 상황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 사퇴 공제 하도 안 지킨다 고발할 거야. 비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습니다. 자, 선거법에 이어서 공수처법 통과가 됐습니다. 4+1 공조가 꽤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이탈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선거법보다 찬성표가 더 많았어요. 어제 표결 상황 좀 잠깐 네, 짚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선거법보다 4표가 찬성표가 더 나와서요. 170표가 찬성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14표 나왔고요. 160표가 찬성이었죠? 네. 170표가 찬성표였죠. 160표. 아, 네. 160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160표 찬성에 반대가 14표, 기권이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반대가 나온 것은 대부분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 반대표가 나왔고요. 네. 기권은 김동철, 이상돈 의원,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네. 사실 4+1이 탄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면에서는 4+1의 위력이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사실 당권파에서도 김관영 그리고 최이배 그리고 임재훈 의원 등 4명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기권 반대 내지는 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맞습니다. 나와서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찬성표가 4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당권파 이렇게 중에서 생각이 듭니다. 박주선 의원이 반대 던졌고 김동철 의원이 기권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그동안 계속 쭉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온 소신을 밝혀온 부분이었는데 여당 내에서 이제 대변인이 그 후속 조치 같은 걸 좀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정말 이런 사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개개인의 헌법기관입니다. 자, 당론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견해와 소신은 분명히 지킬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 조홍천 의원도 원래 이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알려진 바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제 의원실로 찾아가서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 안에 반대하지만 당론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는 권은희 안을 오히려 더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가 아닌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뭐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모양이에요. 출당시켜라는 게 뭐 당원 게시판에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300명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 없죠. 그냥 뭐 각 당에 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개별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또 본인이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이걸 공적으로 문제 삼고 당신은 뭔가 우리 당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면 다른 당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목소리가 없는 사람으로 불과한 거죠. 즉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저는 과연 21세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정당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선거법 처리 때는 사실 몸싸움 비슷한 장면들이 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투표를 참여할 것처럼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 내면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 했다가 그게 거부되면서
아예 그냥 나가버린 거죠. 결국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의 실패, 전술의 실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권은희안이 먼저 표결이 됐거든요, 수정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걸 무기명 투표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기명 투표가 안 됨으로 해서 황교안 대표가 특히 이제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일단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국회라는 게 올와 나싱이 없으니까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서 그렇다면 여당의 안 자체를 어떤 통과 못 시키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인데 그걸 황교안 대표가 이미 뭐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은 다 사퇴 밖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쉽게 통과가 끝나버린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국회라는 게 물론 반대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회라는 게 결국은 타협과 또 어떤 대화의 어떤 장도 되지 않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악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당대표의 뜻에 따라서 당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뭐 어제는 뭐 너무 쉽게 통과가 돼서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각 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첫 단추를 꿰인 것으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빚은 결과다 반발했는데 오늘 각 당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해를 넘기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치를 매듭 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연말 연시에 분주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또 그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이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 중에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디스입니까? 네, 어떻게 뭐 보세요? 승자의 여유인가 아니면 네. 조롱인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결국 뭐 이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본인의 업적을 하나 올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들이 야당이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썼을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그 온실안의 화초처럼 웰빙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한 투쟁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하지만 몇 번의 저는 뭐 이 그 장애물을 넘어야지 사실은 이것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을 아마 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는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 법안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선 결과를 보면 이 공수처법이 과연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법안인가 아닌가가 한가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총선 지나고 나서 이제 7월 달쯤 돼야 공수처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논의들이 이어지나 이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 법안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내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뭐 이제 반응은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이제 어떤 면에서 파괴된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정말 이제 권력기관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 더군다나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속 이제 기각되고 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그동안 글은 올리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어제는 직접 이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민정 속으로 있을 때 이제 입법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통과된 것에 대해서 뭐 감개가 무량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결국 검찰이 16가지 혐의로 해서 조국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를 했죠. 네. 거기에 보면 저는 특징적인 게 뇌물 혐의, 수수 혐의가 딸의 포함돼 장학금을 있어요. 뇌물로 딸의 받죠? 장학금을 뇌물 수수 혐의에 포함돼 있고 네. 또 하나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것은
아들이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그 인터넷으로 시험 보는 걸 대신 시험을 봐줬다. 뭐 이런 혐의에서 또 이 공무 이제 어떤 이 학사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에서 또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개인적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서는 뭐 이렇게 입법화가 됐기 때문에 또 정경심 부인 정경심 씨도 외부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오직 이렇게 있는 것은 공수처 설치 이런 것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지만 결국에는 또 개인적으로는 또 법률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형사 사법 체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어떤 권력 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의 어떤 견제장치가 필요한 나중에 또 누군가가 자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제2공수처를 만들자 이런 어떤 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이따 이슈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로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하고 싶다고 사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회의에 의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결재를 있고요.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퇴를 하는 것 자체도 또 다수당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퇴 못한다. 네, 사퇴서를 내는 것 자체가 사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결국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나쁜 전략이다. 나쁜 선택이다라고 보는 게 결국 지금은요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제 여당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을 보고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국민들이 볼 때는 여가 잘하냐 야가 잘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결국 이 수적 열세 때문에 결국 이제 판판이 다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쪽은 4+1입니다. 저쪽은 5명이에요. 이쪽은 1명입니다. 이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문제는 이런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 즉 자기의 동지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5명을 상대로 1명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패배가 자명한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아예 무대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나쁜 선택이라고 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는요 국민이 만들어준 겁니다. 여당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잘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이 임무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이 뭔 임무를 줬겠습니까? 가서 법안 처리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고 이걸 하라고 명령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수행을 해야지. 오히려 그래서 자 우리는 그래서 더 앞으로 더 많은 의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어떤 동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석 사퇴한다? 제가 볼 때는요 누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아까 저희 들었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총사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대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우파든 중도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국당 내에서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패스트트랙 두 법안에서 모두 그야말로 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원내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원내대표의 책임이냐라고 한다면 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작은 나경원 원내대표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전략들이 얼마나 원내 전략이 훌륭했는가에 대해서 이의 제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또 당 대표 역시도 선거법이 통과되자마자 물론 뭐 단식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추위에 밖에서 단식한다는 게 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황교안 대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 논의되기 이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렇죠. 이 부분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병원 입원 당시에도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나 원내대표나 모두 그동안 야권에서 그렇게 막겠다고 공언해왔던 법안을 막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책임을 져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큰 연대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한강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까지 저희가 뭐 언급할 것 같지는 않고 대신
홍준표 전 대표도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가 아니고 지도부 총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 중을 저도 하고 그 있거든요.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국회라는 게 정치적으로요. 어떤 전술이 실패하게 되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당의 어떤 이 그 평가는요. 결국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 평가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가장 절박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적겠습니까? 결국은 저쪽은 다 한편으로 묶었어요. 근데 이쪽은 한편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게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결국 보수가 통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전에 지금 여당이든 민주당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당이 그때 당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정의당과 연대하고 외부 세력과 연대를 해서 결국은 한 진보연합을 구성을 해서 진보대연합 이런 그렇죠. 표현을 뭐 그런 썼었죠. 것도 항상 네. 써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반면교사를 한다라면 지금의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범보수연합이에요. 결국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국민들에 맡겨야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장외 집회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걸 돌아보겠습니까? 지금 의원직 사퇴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눈 깜짝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절박한 안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면서 자,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수모를 겪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뭉치겠다. 힘을 합하겠다. 저는 이런 자세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당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통합의 전략에 있어서도 좀 작전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이제 밖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뭐 김종인 대표가 다시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한국당보다 바깥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 결국은 기득권을 버려야죠. 지금 결국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해왔던 절술이 성공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장외 집회를 하고 환경투쟁을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죠. 그리고 자기들 걸 내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어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 걸 내주지 않고 자기 기득권만 지켜내면서 남한테 오라고 하면 남이 오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은 함께 일순하는 사람들한테 문호를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싶어요. 자유한국당으로서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 것이고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게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국회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쪼개기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사실 뭐 역대 국회를 본다라고 한다면요, 1월 달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국회가 이제 문을 닫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총선이 바로 이제 3개월 앞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4개월 그렇죠. 앞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국회 전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생기기는 어렵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공경 수사권 조정 법안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빨리 처리하고 나면은 사실상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원내 전략을 따로 바꾼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4+1이라고 하는 것은 꽤 탄탄한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연합에 대해서도 뭐 차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번에도 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그야말로 이 연합이 좀 느슨해지려고 하자 여권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거 제도는 뭐 국회의 몫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정 의석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에는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안되었던 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만 하고 그에 대해서 표결만 하도록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제도가 있지 않으면서 법상에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법안과 마지막에 표결하는 법안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공수처가 법원, 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인지한 시점부터 보고를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최초 법안에 없던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수정안이라고 하는 이런 바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패스트트랙 과정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차후 학문적인 논의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거구 획정은 또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총선으로 다 이제 올인한다고 봤을 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또 정치권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거 획정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이 합의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월권적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어서 네. 그 지금 헌법재판소가 2대1로 인구 상한선을 뒀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인구 상한선을 15개월 전에 지금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구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에 따르면 대충 순천이나 이런 지역은 녀석이 2개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군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또 강남도 하나가 줄고 뭐 이런 식의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안을 합의안을 보면 일단 지금 호남 지역 의석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행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성용 지금 국회 부의장이 본인이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찬성표를 던진 게 결국 이 지역구 보장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심하게 이야기해서 매표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석을 놓고. 이건 합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합의까지 하고 나서 저는 했다는 것 자체. 이게 만약에 이제 법이 되면 국회로 넘어와서 법이 통과되거든요. 그때 또 난리가 납니다. 이제 자기 지역구 줄어들었다 해서 이제 뭐 법 수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법안은 국회 오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법안은 일단 처리를 여기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끼워 넣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정하기 때문에 저는 합의안이 나오는 건데 저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요. 지금까지 많은 편법을 보여줬습니다. 살라미 국회, 무슨 국회 뭐 해왔는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런 저는 국회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솔직히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건드려서는 안 될 문제를 또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